윤석열 대통령 외신 인터뷰 발언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이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은 내정 간섭이라고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파문이 강원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이 강원 동해개발 사업에 참여해 직접 전세 사기 업자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우선적으로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자세한 대책을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내전으로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에 우리 군 수송기가 급파됐습니다. 교전이 계속되면서 우리 교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합니다. 당 지도부는 여론 악화에 따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기준치의 200배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뒤늦게 회수에 들어갔습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가 여전히 야외 방치 중인 실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와 대만 관련 발언에 러시아와 중국이 내정 간섭에 가까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원칙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미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몰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정치 역시 이 초강력 태풍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는 황선영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시사한 인터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부터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연대를 강조해온 만큼 강대국의 일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협박성 발언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국몽을 말한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정상화하는 거라며 국제사회의 흐름을 읽고 그 일원으로 행동해야 국익이 극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면서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과의 공조와 협력이 절실한 만큼 외교 환경도 달라졌다는 설명입니다. 골정 외교를 과거에 하다 보니까 한국은 위협을 하고 겁을 주면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다. 그런 위협에 한국이 굴복을 한다면은 앞으로도 주권 국가이기를 포기를 해야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외교 원칙을 토대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식 핵공유 등 안보 분야 최대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도 다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젯밤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자 오늘은 중국 외교부장이 수교 국가를 향해선 좀처럼 쓰지 않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한국 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해협 현상을 바꾸려 한다는 괴담이 있다며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정부를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어제 입장보다 수위를 높인 겁니다.
중국은 어젯밤 우리 정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에 반발해왔던 러시아도 자산 동결과 같은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48개 비우호국에 포함시켰지만 송금과 자산 거래 등을 제한한 서방 국가들과는 차이를 두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매각 처리, 그것이 이제 자산 동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허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도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수출 금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뒤 연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해 미 백악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 관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그러면서 다음 주 국빈 방문 때 한미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향해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위협 발언을 하자 한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미 국무부도 문건 유출로 인한 한미 간 긴장 관계가 해소됐냐는 질문에 한국은 중요한 영내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them next week for their state visit. 주요 7개국 G7은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대미 노선을 강화하려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파문이 강원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가 대규모 동해 개발 사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꾼 남모 씨가 사업자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확인됐습니다. 남 씨를 동해안 사업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세 사기꾼, 송영길 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동해안 개발 사업이 아직은 각각의 점으로 등장하지만 이 점들이 이어질 경우에 그 폭발력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문을 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동해 일대 118만 평 규모의 개발 사업과 투자 유치를 맡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투자 유치 업무를 맡았던 고위급 인사 2명이 2016년 동해경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천경제청에서 투자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와 사업부 팀장이었던 B씨였는데 동해경제청에서는 각각 투자유치본부장과 사업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히 A본부장은 송 전 시장과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출장과 행사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8년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망상지구 사업 부지의 절반 이상만 확보하면 개발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전세 사기꾼 남 씨를 영입했습니다. 나한테 어디 사업하시는 분만 하는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얘기를 했죠. A 본부장은 남 씨의 동업자인 C씨를 통해 남 씨를 만났는데 남 씨의 동업자 C씨는 송 전 대표가 주최한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계양구에서 제가 활동을 했으니까 무슨 산악회라고 그러면 같이 가고. 송 전 대표와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자
정부는 경찰에 특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특별 수사를 신속히 해주도록 오늘 아침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파리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잘 모르는 일이고 남 씨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심쩍은 정황은 또 있습니다. 동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망상지구 사업 시행자로 전세 사기꾼의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의 50%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사업자 선정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개발 면적을 쪼개는 방식으로 사실상 꼼수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배경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8년 변경된 동해 망상지구 개발 계획안입니다. 면적은 193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사업지구는 3개로 쪼개졌는데 전세 사기업자 남모 씨가 2017년 세운 동해 ECT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왜 개발지구를 3개로 쪼갰을까? 동해시와 지역 사회단체들은 남씨 회사를 사업자로 정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구역청은 당초 사업 부지의 50%를 먼저 확보하는 걸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남씨 회사가 40%만 매입하는 데 그치자 개발 부지를 쪼갰고 결과적으로 지분율을 52%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남씨 회사는 망상지구 사업 제안서에 재원 조달 방법으로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제시했는데 전세 사기로 빼돌린 피해자들의 돈이 동해 개발 사업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와 남씨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물으니까 최문순 지사가 오라 해서 왔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도가 이렇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동해 망상 개발 사업 현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상상이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인지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 건 아닌지 이승훈 기자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인천 건축광 남씨가 지난 2018년 사업권을 따낸 강원도 동해시 망상 지역입니다. 당초 국제복합관광도시로 개발 계획이 있던 곳입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씨 측은 이 사업에 새로운 투자 유치나 부지 매각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갚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남씨 측은 자금난으로 전체 사업 부지의 절반을 매입하지 못해 지난해 9월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나마 남씨 측이 146억 원에 확보한 부지에는 이미 제2금융권 등에서 600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에서는 남씨의 사업 능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습니까? 투자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의혹이 커지자 강원도는 오늘 남씨를 사업자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남씨가 당초 사업 제안서에 제시한 1조 2천억 원의 회사 자산 규모가 부풀려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조작했다는 그 혐의도 있어서 이번에는 능력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좀 훈결이 있었는지. 건축광 측이 추진하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동해 망상의 개발 사업이 중단되고 여기에 대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예,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매 중단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결국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기당한 게 분명한 피해자들이 당장은 이사갈 걱정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정부 발표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더 궁금한 내용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조모 씨. 살던 집이 경매에 넘겨졌는데 지난 19일 낙찰돼 졸지에 짐을 빼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사실 거기서 한번 또 무너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다 비웠어요. 집도 뺏기는데. 정부의 경매유예 협조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매를 잠깐 유예시킨 거지 중지됐거나 취소됐거나 한 게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LH를 통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에게 먼저 우선 매수권을 주되 세입자가 매수를 원치 않으면 LH가 대신 사들여 소액의 월세만 받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LH와 지자체 물량을 합쳐 3만 5천 가구가량 매입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올해의 대부분의 물량을 일단 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흡수하는 데다가 최우선으로 투입을 하자. 다만 LH가 우선 매입권으로 주택을 사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당정은 오는 23일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보통 전세 보증금을 집값으로 나눈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우려가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넘는 곳이 전국에 수두룩하고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비싼 곳도 아직 있습니다. 어떤 곳이 위험한 지역인지 정수양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라. 지난 2월 전용 40제곱미터가 3억 원에 거래됐는데 전세값은 매매의 86%가량인 2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로 분류됩니다. 이 빌라가 속한 영등포구의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은 86.3%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값의 80%를 넘는 지역은 전국 10군구 가운데 총 26곳, 대전 대덕구의 경우 130%를 넘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시점에는 좀 가격 하락 방어가 잘 안 되는 상권이기도 하거든요. 가격이 좀만 떨어져도 전세가율이 확 높아져서. 문제는 이 통계가 광역시도 단위는 제외돼 실제 깡통 전세 우려 지역은 더 많을 수 있는 데다 전세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계약한 전세 매물의 만기가 줄줄이 다가와 피해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내주지 못한다든지 집을 팔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의 깡통 전세나 그 보증금 위반한 리스크로. 한편 지난 1월부터 3월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은 총 7,97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전국 확산과 보증금 위반안에 따른 연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곧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같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참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임대차법을 일방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다 보니까 전세값까지 폭등을 했죠. 예. 그래서 갭 투자하기가 너무 쉬웠고요. 예. 또 집값 때문에 불안한 이런 특히 청년층들과 서민들이 예. 이제 빌라 같은 이런 권리 보호가 취약한 곳에 예. 그 함정 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그 그늘이 너무 오래 가고 있고 그게 예.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 1,0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모니터 되지가 않습니까? 그동안 이런 부분들이 예. 그 기관 간에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제도에 사실 구멍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갭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세금 대출을 무제한 해주면서도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또는 단속은 특히 이 정부 새로 들어와서 시작을 했지 예. 그전에는 그런 데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미추홀구 문제는 불거진 게 지금 한참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까? 아니, 지난해 아마 한 5월 정도부터 경매가 날아가기 예. 시작한 것 같고요. 예. 그 사이에 서울 강서구라든지 예. 이런 그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예. 저희들이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6월 달부터 경찰청 특별 단속에 들어갔고 예. 국토부도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예방 대책은 저희들이 비교적 예. 철저하게 잘 세웠습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또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어제만 해도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매입에는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서 밝히셨는데 오늘 나온 LH가 매입을 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이 정책과는 좀 다른 겁니까? 생각이 좀 바뀌신 겁니까? 다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릅니까? 좀 자세히 좀 지금도 매년 3만 5천 호 예. 정도의 일반 기존 주택을 LH나 지방자치단체가 예. 매입을 해서 예. 선량한 집주인으로 임대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살 물건이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 물건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예. 대신 제도가 하나 달라지는 거는 이거를 그동안에는 임의로 매매를 했었는데요. 예. 이제는 이렇게 되면 가격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데 예. 경매에 들어가면 입찰 경쟁자들이 양보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매수권을 LH가 확보를 해야죠. 예. 이 부분만 입법 조치를 하면 예. 기존에 있는 예산, 기존에 있는 행정 역량을 가지고 올해 1년 내에 3만 5천 호를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로는 안 되고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제 예산은 LH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LH랑 지방자치단체랑 해서 7조 5천억이 이미 예산이 다 편성돼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물건들을 살 금액인데 사기 피해 물건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들인 집은 일단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한 20년 정도 장기의 시세의 50 내지 한 20%까지도 싸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 여건에 따라서 우선 당장 쫓겨날 걱정은 없이 일단 주거 안심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 우선 매수권 이것도 역시 이제 돈이 상당히 피해자들이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이건 이 대책은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시는지? 피해자들마다 또 그 어떤 위치에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 형편도 다르고 요구 사항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은 임대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융자를 받아서라도 아예 이 기회에 내 이 집을 내가 사버리겠다. 보니까 위치도 좋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장 한 40년 정도의 장기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장기적으로 지금 뭐 동탄도 있고 부산도 있고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장기적으로 이런 사태 막기 위해서 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앞으로 이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원칙적으로 다 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 청년층 같이 그런 보증들 여력도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보증으로 우선 피해를 막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세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집주인들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집 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지금 많이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집을 여러 채 사는 것은 좀 모니터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정보는 공인중개사나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좀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인천 건축왕이 동해 사업으로 또 손을 뻗쳤다 이런 보도를 해드렸고 어제 국회에서는 뭐 유력 정치인 야권의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신 겁니까 결과적으로? 예, 지금 벌써 언론에서 그 상당 부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그거는 당연히 다 맞는 얘기들이고요. 저희들이 그 안에 과연 어떤 뒷배경들이 있고 어떤 비리와 범죄들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깊은 내막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 수사당국이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까? 저희가 일단 구두로 촉구를 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안 그래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수사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앞으로 경찰 수사 그리고 언론 보도를 좀 지켜보죠. 최근에 또 크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김포 골드라인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하신 걸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이건 저희도 보도를 하면서도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추가 대책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5호선, GTX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너무 많이 그건 오래 걸리니까 당장의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는 김포시청, 풍무, 고촌,
김포공항 이 사이에서 주로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발지와 목적지를 각각 분리시켜서 저희들이 버스 전용 차로까지 연결시키면 저희들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면 지금보다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그 길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버스로 좀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그 길이 그 여유가 있습니까? 버스 전용 차로 만들 정도? 전용 차선은 이미 다른 구간은 다 돼 있고요. 딱 2km가 지금 끊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만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지금 그 고촌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장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셔틀 버스를 말하자면 무제한으로 투입할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현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과거에 국토부가 압력을 가해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줬다 좀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한 걸 보면 그 이 대표의 측근이죠. 김인섭 씨가 옥중에서 이 대표와 소통하면서 사업을 챙겼다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보도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국토부의 압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없었다 이렇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는 당시 오고 갔던 공문과 대화 내용을 이미 검찰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성남시의 자율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그걸 핑계로 댔던 거고요. 김인섭 씨는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그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로 들어가자마자 4단계 종상향을 했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진실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예, 국토부의 압력은 없었다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가 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한 줄기로 좀 이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북아프리카 수단에서는 내전에 따른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졌고 육로로 움직이는 게 위험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급파했습니다. 우리 교민 안전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황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폭격은 일주일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군부 교전이 집중된 수도 카르툼의 국제공항은 폐쇄됐고 대부분 병원에 포탄이 떨어지면서 거리 곳곳에 사상자들이 방치됐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330명이 희생됐고 단전과 단수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목숨 건 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는 정전이에요.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기름을 추가로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아꼈습니다. 우리 교민 25명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공군 수송기 한 대와 의무요원을 포함한 병력 50여 명을 급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이륙한 수송기는 24시간 이내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카르툼 공항이 폐쇄돼 인접국인 지부티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위기 경보인 4단계를 발령하고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늘 자위대 소속 수송기를 지부티에 급파했고 미국은 대규모 추가 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강래구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수사 시작 이후에 첫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은 전체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강 씨가 8천만 원을 조달했다고 판단했는데 강 씨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놓은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은 밤이 돼서나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 씨에 대한 신문은 오늘 오전 11시쯤 시작됐습니다. 약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 현재 강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짧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 네,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강 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9,400만 원의 돈 봉투를 의원과 당직자에게 건넨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20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강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의 출처와 흐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 씨의 자금줄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다음 주쯤 소환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586 세대 인사의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민주당 내부 여론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당 지도부의 조기 귀국 요청에도 내일 프랑스에서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론 악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당내에서는 전수조사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었던 민주당이 오후에도 예정이 없던 긴급 최고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는 여유 있는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갔지만 오늘 아주 인기가 캡이네.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송영길 전 대표 대응과 관련한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기자회견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여론과 동떨어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송 전 대표 측에 전달하며 여러 차례 조기 귀국을 요청했지만 송 전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로 계획된 기자회견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파리 시내에 이미 회견장도 마련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는 사이 당 지지율이 일주일 새 4%포인트나 떨어지자 당 내선 지도부를 향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69명 전체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진술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이 강풍과 파도로 해경에 해군 함정까지 투입해서 13시간 만에 불을 껐는데요. 우리 군경의 합동 작전으로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은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4명은 숨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대형 어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해경이 물대포를 쏘며 불을 끕니다. 오늘 새벽 0시 43분쯤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선원 25명이 탄 760톤급 러시아 국적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탈출한 2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4명은 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명 뗏목을 이용해서 스스로 탈출을 했고 인근에 있던 어선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저희 쪽으로 인계한 상황. 해경이 함정 12척과 헬기까지 투입했지만 초속 18m에 이르는 강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진화에 13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경은 불이 난 선박을 항구까지 인양해 잔부를 정리했습니다. 해경은 조타실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와 화재 선박 선장은 13시간 동안 화재 진화와 구조에 힘써준 해경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슈퍼푸드로 각광받는 아보카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보카도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이 되는데 이 콜롬비아산 아보카도 일부에서 농약이 기준치 2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식약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아보카도는 수입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여서 22톤 대부분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아보카도 박스 수백 개가 폐기 처분을 위해 물류창고로 옮겨집니다. 농약이 기준치의 203배나 검출돼 식약처가 어제 저녁 회수 명령을 내린 물량입니다. 지난달 23일 콜롬비아에서 수입됐고 전체 물량은 22톤입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4kg 포장으로는 5,50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된 지 한 달이 지나서 나온 늑장 조치여서 대부분은 이미 소비된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티아벤다조를 다량으로 먹을 경우 위경련과 호흡곤란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몸에 그 중금속이 자꾸 들어가고 농약들이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면은 걱정이 돼요.
수입업체는 잔류 농약 기준이 관대한 유럽으로 갈 물량이 잘못 들어온 거라고 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에 있는 수출업체가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는 제품들도 좀 섞이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식약처는 해당 업체의 첫 수입 물량은 전수조사했지만 이후로는 서류 검사와 무작위 검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식약처가 유럽에 비해 2,000대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고 사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5년 전 발생한 라돈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 침대 업체 대진 침대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3배가 많은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돼서 충격을 줬었죠. 정부는 부랴부랴 오염물질인 라돈 침대를 수거해서 폐기하기로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저 그 실태를 김충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대 공장인데 시커먼 그늘막에 가려진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5년 전 라돈이 검출됐던 매트리스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막으로 덮은 게 전부입니다. 라돈 침대가 노상에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오면 발암 물질이 스며들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우라늄, 토륨 파우더는 이런 식으로 하면 빗물이나 스며들어서 침출수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대진 침대 등 일부 업체들은 음이온 효과가 있다며 모자나이트 분말을 썼는데 여기서 기준치를 웃도는 1급 발암 물질 라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7만 개에 달하는 라돈 침대를 수거해 충남 당진항에 옮겼지만 당진 주민들의 반발로 이곳 천안 공장에 쌓아뒀습니다.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남은 방사능 오염물질만 480톤에 달합니다. 정부는 사태 발생 3년 만에 라돈 침대 소각 기준을 만들었는데 기준에 맞는 소각장은 전북 군산에만 있습니다. 이번엔 군산 주민들이 반발하며 소각이 불발됐습니다. 그때 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사람들 다친 줄 알아요. 근데 맞춰주고. 업체가 폐업한 상황에서 관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나자이트라는 물질 유통을 허락해 준 게 원자력안전위원회거든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정부도 라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대량의 1급 발암 물질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침대는 라돈으로부터 안전한지 살펴봤습니다. 사태가 터진 후에 라돈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실제 라돈 인증을 받은 제품도 나왔지만 현재 이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유명 침대업체 A사. 지난 2020년 이후 라돈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라돈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2019년 국내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고 홍보하곤 이후 생산된 제품들은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소재가 변경이 되면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받겠지만 소재가 변경되는 부분이 없어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직접 방문해 라돈 측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국가 인증기관도 아닌 판매사가 셀프 인증을 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식 라돈 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는 단 2곳뿐. 그마저도 한 곳은 일부 제품에만 받고 있습니다. 인증기관도 아닌 사설기관에서 시험 성적서를 받은 뒤 라돈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다가 표준협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시정 요구는 였는데 내부적으로 뭐 인증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뭐 알고 있고 라돈 침대 사태 당시 공인 인증을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이계 치키 같은 거를 업체마다 자기들 검사를 해놓고 우리 검사에서 안 나왔다는 그런 식으로 훔쳐가는 업체를 안전 인증에는 모델당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침대 업체들이 비용 절감에만 신경 쓸 뿐 안전 문제엔 둔감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에 26조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여름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전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계속되는데요. 한전은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등과 같은 자구책을 통해서 20조 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을 지적한 여당. 국민들에게 요금 올려달라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더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한국전력이 20조 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등의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전에 26조 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미뤄지고 월성 1호기가 폐쇄되면서 원전 대신 비싼 LNG 발전을 늘려 전력 구매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한전이 지난해 손실을 40%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적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전의 적자 문제로 촉발된 요금 인상 논란. 결국 명확한 해결책 없이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백현동 시행업자를 대리해 인허가 절차를 담당한 설계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어떻게 개입했고 성남시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곳에 있는 설계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침부터 있다가 한 12시 반쯤에 가셨어요. 여러 번 오셨던 건 알는데. 이 업체는 백현동 시행사 의뢰를 받아 부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15년 8월엔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해 용도 변경 제안서를 설명했고 한 달 뒤 백현동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도 해당 업체가 관여했다고 의심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옥중 편지에는 유보는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묘책이 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성남도계공을 배제하려 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성남도계공이 사업에서 빠져 시행업자가 개발이익 3천억 원을 독차지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인천의 한 속기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인섭 씨와 시행업자 간 대화 녹취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분석해 김 씨와 시행업자가 정진상 전 실장 등 성남시 윗선의 로비한 경로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명 대표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이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정 전 실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데 당장 정 전 실장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법원이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팀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은 뇌물로 약정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5달 만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도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접견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정 전 실장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납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자 누구와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고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인허가를 논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근로감독관을 보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양대 노총 회계장부 현장 조사에 나간 겁니다. 고용부 장관이 조사 거부 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나 했는데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건물 앞 고용부 근로감독관 4명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이 회계장부를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를 나왔지만 건물 안 진입도 못합니다. 부당한 행정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으니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독관들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결국 12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현장 조사는 못하고 17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조사에 반발하며 지난달 21일 이정식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용부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노조들에 대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 탐사를 위해서 만든 우주선 스타쉽이 첫 시험 비행에서 폭발했습니다. 머스크는 그래도 많이 배웠다면서 재도전을 예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테슬라 시총이 60조 원 넘게 증발해서 머스크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우주선 스타쉽이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4분 뒤 지상 32km 상공을 맴돌더니 갑자기 폭발합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부 발사체 로켓이 분리되고 90분간 지구 궤도 비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Blew up in visual range, which is, hey, that's bad, but it's also great. I got to actually see the whole flight.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스타쉽은 길이 90m, 직경 9m로 내부엔 1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규모나 추진력 면에서 초대형 우주선으로 평가받습니다. 시험 비행에 실패하면서 우주선을 잃었지만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많이 배웠다며 향후 재도전을 예고했습니다. Certainly would have been amazing for it to make it all the way to orbit, but even just making it off the pad and to max Q is actually a really big step for a new rocket. 같은 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도 9.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부진한 실적과 향후 가격을 내리고 많이 파는 박리담회식 전략에 시장이 실망한 건데 하루 만에 테슬라 시가총액은 66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난 1996년 공로면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장쩌민 주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 주석이 청사 현관까지 나와 3분 가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서서 주머니에서 꺼낸 빗으로 머리를 연신 단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면담은 예정 시간 2배를 넘겨 1시간 1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공 장관은 대만 해협 위기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이 성사되자 중국이 미사일을 쏘며 해협 봉쇄에 나섰고 미국이 항모전단을 출동시켜 위기가 한껏 고조되던 때였죠. 장 주석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는 경제 발전은 한반도 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무슨 일이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흘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방중 10기 중에 8기를 혼밥으로 때웠습니다. 수행 기자들은 중국 경호원들에게 무자비한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을 큰 나라, 높은 산봉우리라고 칭송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낮췄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는 신임장을 내며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썼습니다. 충신의 절개는 꺾을 수 없다는 뜻이죠.
제후가 천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만 해협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것은 표현만 달라졌을 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곧바로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일국의 정상에게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이어서 우리 외교부가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장이 나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는 몇 차례 썼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겐 충격적 막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막바지로 치닫던 2017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의 대한 전략을 이 3단계 계집 방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렇듯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 삼불 정책을 제시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로명 전 외교장관은 삼불을 가리켜 주권을 포기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쉬운 통제 대상으로 생각한다. 저 자세로 한다고 해서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하나로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소탐 대실의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된 언급도 절실합니다. 외교안보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공로명 전 장관이 당부했듯 그러나 국익을 깊이 생각한 의연한 외교를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국익 앞에서 여야가 있어서도 물론 안 될 겁니다. 4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대한민국을 뭘로 보는가 였습니다. 주말 동안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내일이 고비가 되겠는데요.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은 없겠고요. 날이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불이 번지기 쉬우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서울이 10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는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